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트 곽동훈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살을 빼야 한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약을 오래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폐에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후로 아시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폐동맥 고혈압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당연한 것이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요즘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소개해 주실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정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순환기내과 최정현입니다. 네, 낯선 이 질환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아서 네. 선생님, 이름은 폐에 있는 동맥에서 뭔가 고혈압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폐동맥 고혈압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순환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순환계는 같아요. 피가 도는 걸 얘기하는 그쵸? 거죠. 예, 네. 예. 우리 흔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기관을 순환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순환계의 중심이 되는 게 심장이고요. 그렇죠.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고요. 네, 왼쪽 심장에서 음. 온몸으로 산소랑 영양분을 주고 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순환계를 체순환계 혹은 전신순환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을 일단 둘로 나누어서 그쵸. 왼쪽 심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온몸으로 도는 게 전신순환계. 네. 예. 근데 이제 이 산소를 다 쓴 피가 예. 오른쪽 심장으로 와서 네. 폐동맥으로 나가서 폐에 가서 예. 산소를 많이 받도록 하는 요 순환계. 예. 그러니까 오른쪽 심장에서 출발해서 네. 폐 순환계를 거쳐서 왼쪽 심장으로 가는 예. 요 부분을 우리가 폐 순환계라고 예, 예.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었던 네, 거죠. 그쵸. 전신순환계는 알고 잘 있었지만 알고 계시죠? 요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가는 요 폐순환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또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혈압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은 잘 알고 계시죠? 고혈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전신순환계를 담당하는 동맥에 네. 혈압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 수축기 120, 확장기 80 예. 이하를 정상이라고 하고 네. 수축기 혈압이 140,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네. 우리가 고혈압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런데 폐고혈압은 이 전신 고혈압이랑 전혀 다르게 네. 오른쪽 심장에서 이 폐순환을 담당하는 네.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폐동맥의 압력이 예. 정상적으로는 수축기 압력이 35 이하, 네. 그다음에 평균 폐동맥 압력이 20 이하인 경우를 네. 우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평균 폐동맥 압력이 25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갔다. 네. 폐고혈압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런데 또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이런 폐고혈압이 있으면서 폐 압력이 올라가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폐동맥이 딱딱해져 있는 지수를 네. 우리가 폐혈관 지수라고 하는데 저항 지수라고 하는데 예. 그 지수가 3우드 유닛보다 올라가 있는 경우를 만족할 때 우리가 예. 폐동맥 고혈압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폐고혈압의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일단 진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몇 단계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폐고혈압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폐고혈압은 한 5개 군으로 나누거든요. 네. 네, 제일 흔한 게 2군에 해당하는 심장질환, 왼쪽 심장에 병이 있을 경우에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예요. 예. 예를 들면 심근병이 있으시거나 판막병이 있으신 경우에도 예. 폐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사실은 한 60% 이상으로 제일 흔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군에 해당하는 게 폐 자체에 병이 있으신 분들, 그럴 때도 폐 동맥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이 주제가 되는 예.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건 이런 폐 질환도 아니고 폐색전증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심장 판막병도 아니고 뭐 신부전도 아니면서 그냥 폐동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압력이 올라가는 제1군에 해당하는 예. 질환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폐동맥 고혈압은 폐고혈압 전체 환자에 비해서 그 전체 환자의 2%에 불과합니다. 꽤 적겠네요. 굉장히 그러면. 적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아닌가요라고 병원에 오셨는데 알고 보면 네.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경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려운 병이다 보니 환자도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나 있으실까가 궁금해집니다. 숫자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시면 2008년에서 2016년 동안 예. 그 8년 동안 건강보험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자료에 보면 우리 그 시기 동안 새로 진단을 받은 분이 한 1,307명 정도 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분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인구 5천만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인구 100만 명당 한 20명 정도. 100만 명당 20명. 네, 100만 명당 20명 정도니까는 예. 뭐 부산의 인구를 50만 명으로 보신다면 한 60명 정도가 부산에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다라고 럽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년에 발생하는 거는 한 100만 명 중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네. 그 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일본도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한 50명 정도, 예. 우리나라보다는 아니면 일본보다는 한 좀 많은 수가 지금 발생을 하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될 것 알려져 같아요. 있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는 1,300? 토탈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한 2,000명 2,000명 정도라고 정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뭐 남녀 비율이나 나이대별 비율은 어느 정도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제일 많은 게 40대 여성분들이 한 60배에서 67% 정도로 저희가 그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예. 전체로 치면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네. 4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다. 절반 이상으로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계신다. 자,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지는데 이게 선생님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혈압도 생기는 원인이 잘 모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냥 그래서 나이가 뭐 본태성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이가 들고 뭐 딱딱해지고 이런 것처럼 폐고혈압도, 폐동맥 고혈압도 왜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네. 일부 환자한테서는 살 빼는 약을 드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옛날 약들이긴 했는데 예, 예. 두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 중에 일부가 폐동맥 고혈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도 있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약을 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모니터를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유전적인 분들, 가족분이 쭉 생기는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원인들하고 또 별개로 왜 루푸스 같은 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 폐동맥 고혈압이 잘 생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특발성 혹은 유전성 혹은 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특히 루푸스, 전신경화증 네. 아니면 뭐 결체 조직 뭐 이런 얘기를 결체조직병 하더라고요. 이런 병이 같이 동반돼 있는 예. 이런 경우에는 폐혈관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일단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중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좌우 단락이 형성돼 있는 심방 중격 결손 아니면 심실 중격 결손 이런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 중에도 이런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간경화가 아주 심해서 예. 간문맥 고혈압이 있으신 분 중에 일부분이 간문맥 고혈압에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시고요. 네. 에이즈 환자분들도 생기신다 뭐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지금 들어봐도 본인이 잘못한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네. 살이 쪄서 그렇거나 그렇지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거나 이런 건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관계없이 그냥 정말 운이 나빠서 생긴.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희귀한 질환이 생겼는데 증상이 어떨까? 보통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그쵸? 알고 있는 고혈압은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면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폐동맥 고혈압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폐동맥 고혈압이 결국은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병이잖아요. 네. 거기에 압력이 높아져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른쪽 심장이 처음에는 열심히 어쨌든 폐로 피를 보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혈압이 높아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죠. 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 그럴 때는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으세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심장이 나 힘이 너무 많이 들어라고 예. 판단이 돼서 이게 일을 잘 못하기 시작할 때 그걸 심부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심부전도 그렇고요. 예. 이건 이제 오른쪽 심장 부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폐혈관이 너무 딱딱해져서 산소 교환이 잘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숨이 찰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숨이 차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오른쪽 심장에서 왼쪽 심장으로 피가 넘어가야 혈액순환이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예. 쉽게 처지고 예.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어지럽고 그다음에 심하면은 이제 실신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 심장이 일을 잘 못하면 결국은 그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류가 되는 게 네. 이제 간, 다리 이렇게 가거든요. 다리가 붓겠네요. 네, 다리도 붓고 심한 경우에는 복수가 차기도 복수가 하고 차기도 이래요. 하고. 그렇게 젊은 됩니다. 나이의 여성분들께서 그런 네. 경우가 생긴다. 네. 40대 분들이 또 특히나 더 많다고 예, 하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음. 데이터를 보시면 40대 여성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애들 키우기도 하고 집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밖에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붓나 보다. 네. 내가 살이 쪄서 이렇게 좀 숨이 가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가장 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갑자기 이제 특히나 40대, 50대 되시면은 갑자기 살이 찌거나 이러시면서 숨이 차다고 생각하셔서 네. 내가 살을 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네. 왔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젊은 나이에 무슨 심장병이 생기겠어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뭐 잘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는 음. 천식인데 숨소리는 괜찮고 그냥 천식 초기인 것 같아라고 네. 진단을 받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진단을 받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보시면 한 2.5년이 걸렸었거든요. 2008년에서 2016년 동안에 예. 비교적 이제 최근인데도 불구하고 음. 제대로 진단을 받는데 2.5년이 걸렸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외국 데이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 데이터를 보셔도 한 네.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데 의사 4명에서 5명을 만났다라는 게 네. 미국의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진단하기가 까다롭고 진단 받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뭘로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선생님? 첫 번째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원인을 네. 다 배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이유가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어. 저것도 아닌 걸 다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진단을 하는 게 동맥 고혈압이다 보니 예.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요.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 환자가 이런 증상을 보이고 왔을 때 심장 초음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심장 초음파로 일단은 첫 번째 선별 검사를 하세요. 예. 선별 검사를 해서 최소한 수축기 압력이 한 35, 40 이상인 것 같다. 예. 폐 동맥이 커져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왼쪽 심장에 아무 병이 없는 거죠. 심장도 잘 뛰고 있고 네. 판막도 아무 병이 없다. 그러면 의심이 간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엑스레이, 심전도, 간 검사, 빈혈 검사 이런 거는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자가 면역 항체도 검사하고 갑상선 검사도 하고 이렇게 쭉 검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실 게 아까 이제 첫 번째 제일 흔한 게 심장병 때문에 생긴다고 했는데 네. 그 병은 일단 심장 초음파로 아니다 확인을 예. 했으면 음. 두 번째 많은 게 폐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군에 해당하는 폐 질환 때문에 폐 압력이 올라간 경우를 무슨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쵸. 이런 거 예, 있지 않느냐? 아주 심각한 예. 천식이 있거나 네. 폐가 옛날에 염증을 알아서 많이 망가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닌지를 일단은 배제를 예.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색전증 때문에 폐 네. 색전증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류 스캔이라고 폐로 가는 핵의학 영상을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까지 일단은 해서
다른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확진을 하기 위해서 네. 심도자술이라는 것을 합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처음 듣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랑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울 게 우리가 협심증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혈관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네. 심혈관 촬영술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상동맥 촬영술 스텐트도 하시잖아요. 뭐 넣고 한다는 네네. 그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심증 환자분들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사진을 찍는데 네. 그것과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오른쪽 심장으로 카테터가 이제 긴 관이 들어가서 예. 그게 폐 동맥까지 올라가서 압력을 재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협심증 환자분들이 혈관 촬영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혈압 하나를 재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혈압을 재고 음.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폐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지 예. 저항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폐 동맥 고혈압을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혈압계로는 전혀 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심장에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는 온갖 병들을 다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검사도 많아지고 시간도 네.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이 병을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병이 진단이 늦어진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뭐 네. 예후가 좋을 일이 없어서 저는 이 병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늦어져서 치료가 늦게 시작되면 예후도 당연히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닌 아주 옛날에는 네. 저희가 이렇게 교과서에 이 폐동맥 고혈압이 그 교과서 두꺼운 교과서에 딱 네. 한 문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폐로 가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병인데 진단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예. 약도 없어서 네. 폐암보다 빨리 죽는다. 딱 네. 그 말만 적혀 있습니다.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네, 절대 시험에 안 나오기 예. 때문에 의사들이 몰라도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그랬다면 네.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미국에서 예. 살 빼는 약을 먹고 젊은 여자들이 갑자기 숨이 차고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 이런 병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부터 약이 막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 실제로 약이 막 개발되기 이전인 1990년대 이전에는 예. 걸리면 1년 생존율이 68%였으니까 진단받고 반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안에 네. 68%. 네, 나머지- 3년 생존율은 40% 정도였어요. 그래요. 절반 이상이. 네, 예, 젊은 예. 여자가 예, 그 당시 예. 더군다나 그랬는데 이제 약이 개발되면서 이제 2000년이 넘어오면서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1년 생존율은 90%. 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3년 생존율은 아직까지 한 60% 정도로 네. 아직까지는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 예. 예전보다 진단하는 방법도 훨씬 더 체계화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희귀 질환이라서 선생님도 사실은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오셔서 치료 빨리 한 분이랑 네. 한참 늦게 오신 분이랑 차이를 확실히 몸으로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 세계적인 데이터는 1년 생존율이 90%고 뭐 3년 생존율이 한 60 몇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서 2016년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1년 생존율은 비슷한 것 같은데 3년 생존율은 거의 35, 40밖에 안 돼요. 옛날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저희가 봤더니 1,300명 중에서 예. 20% 환자분들은 요즘 아주 기본적으로 그 처방으로 들어가는 치료를 하고 있는 표적 치료를 못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단은 받았지만 아주 고식적인 치료만 받고 계셨던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생존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병합요법을 해라, 복합제를 써라라고 네.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1,300명 중에 복합제를 사용한 비율이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동맥이 딱딱해지기 전에 네.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훨씬 나은데 처음에 올 때는 중했지만 훨씬 네. 나은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있다가 발견이 돼서 약을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약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경과가 좋은데 늦게 오셔서 그것도 제대로 못 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병합요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네. 이제 치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약으로 하시나 봐요? 네. 일단은 폐동맥 고혈압 치료는 크게 3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표적 치료라고 하는 건 아까 폐 고혈압이 5개 군으로 나뉜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한테 썼을 때 효과적이다, 생존율을 좋게 해주고 증상을 좋게 해준다라고 알려진 약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폐 고혈압 환자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증거가 없는 걸로 돼 있는 약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표적 치료를 하는데 예, 그 표적 치료를 하는 그 약의 군이 한 3개로 나눠져요. 예, 엔도셀린 수용체 기량제, 예, 아니면은 뭐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예. 약제,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예. 그다음에 PD5 이니비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들은 이 얘기들만 봐서는 보통 우리가 쓰는 그 항고혈압제가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특별한, 마치 이제 암 환자들이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예. 특별한 약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런 약제의 종류가 지금까지는 다른 기전이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네. 환자분에 따라서 뭐 2가지를 쓰는 분도 있고 3가지를 다 쓰시는 분도 있고요. 예. 중한 정도에 따라서 먹는 약으로만 하기도 하고 주사제나 혹은 흡입제를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요거 몇 가지를 병합을 해서 초기에 빨리 투여를 그쵸. 하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왜냐하면은 같고. 폐 동맥 압력이 올라가는 기전이 한 3개 정도 현재까지는 나와 예. 있는데 예. 나쁜 부분을 다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다 같이 조절을 음. 초기에 해주면 예. 빨리 좋아진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약들이고 또 네. 다른 또 치료들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표적 치료가 결국은 환자를 오래 살게 해드리고 환자분들을 그다음에 증상을 좋게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걸 먹었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환자분의 맞춤식의 그런 보조요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종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심장 부담이 많은 분들은 이뇨제를 써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일부 선생님들 보시면은 표적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표적 치료와 더불어서 이런 이뇨제 치료 네. 혹은 저산소증이 심하신 분들은 집에서 산소요법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 심장이 너무 안 뛰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디곡신이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폐가 그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안에 혈전이 생기기도 해요. 예. 그래서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은 그런 혈전이 생기지 말라고 항응고제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이런 약들을 얼마나 쓰시나요? 오래 쓰시나요? 보조요법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썼다가 말았다가 이걸 잘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사실 표적 치료는 평생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다만 저희가 이제 이 환자분들이 치료의 목표가 고혈압 환자분들은 우리가 혈압을 재서 혈압을 130에 80 미만으로 떨어뜨린다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저희가 걷는 검사도 해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심장 초음파도 해보고 필요하다면은 카테터 시술도 다시 한번 해봐서 네. 이제 종합해서 환자를 3군으로 나눠요. 예. 위험도가 작은 군, 위험도가 아주 높은 군, 중간군으로 나눠서 치료의 목표는 위험도가 가장 적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아무 증상 없이 살게 해드리는 게 저희들이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약을 조절을 해서 빨리 저위험군으로 만들어드리고 네. 이제 저위험군이 된 다음에는 만약에 약제를 3가지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조절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약은 평생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은 평생 써야 한다. 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약들인데 희귀 난치성 질환들이니까 이게 보험 적용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떻게 뭐 경제적인 부담 같은 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그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전통례를 해주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진료비는 많이 감면이 돼서 가시긴 하는데 네. 워낙에 고가의 약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2제 요법, 3제 요법 특히나 주사를 맞거나 예. 이러시면은 사실 환자분의 개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예, 이것도 조금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려움이 이제 이런 것 말고도 사실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조심하셔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 잘 조절되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다 잘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병을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네. 아무 일을 못하고 집에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세요. 예. 저희 환자분들 중에 보시면 이제 루푸스 진단을 받고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둘 다 약을 많이 드시는데 예. 심지어는 이제 집에 오셔서는 산소 치료도 받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예. 선생님 잘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 좋은 그룹, 가장 위험한 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마치 옛날에 인슐린 펌프 하루 종일 차고 계신 것처럼 네. 트레포스틴이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주사를 맞는 펌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하,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계시면서도 뭐 일상생활, 직장생활도 잘하시고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장은 안 가시지만 여기저기 어. 출장도 다 잘 가시고 출장도 가시고. 네. 왜 그 뭐 비행기 못 타신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신에 이제 폐 고혈압이 폐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좀 피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먼지가 많은 거, 어? 그다음에 가족분들 옆에서 담배 피시는 거 이러면 탁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주 비행기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면서 폐 압력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환자분들이 멀리 태평양 넘어서 가셔야 된다. 예. 이제 고도를 높이셔야 된다. 그러면은 예. 이제 항공사 측에 산소를 미리 좀 부탁을 준비해달라. 네, 그렇게 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행기 타실 수는 있는 거죠. 네, 타실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전까지 어느 정도 환자분이 약을 잘 드시고 안정화가 됐다는 판단 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 가실 때도 약을 계속 가지고 가셔서 드시면서 여행을 가시면 그쵸.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임신하고 관련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이게 젊은 여자분들이 좀 이제 많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기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 환자의 한 67%가 이제 여성분들, 40대 여성분들이었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쉽게도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엄마한테, 산모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호르몬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은 오른쪽 심장 부담이 이제 임신을 하면 원래가 많아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건지 아직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임신을 했을 때 폐 압력이 올라가고 네. 그것 때문에 특히나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은 갑자기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임신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군요. 네,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산모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혹은 아기는 잘 낳았는데 예. 이러다 갑자기 확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저희가 가능한 한 임신을 안 하시는 것을 권고를 해드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은 임신 초기시라면은 아쉽지만은 유산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우분들 한 번씩 인터뷰해 보면 젊은 많이 여성분들이 우시죠. 시작할 때부터 우시는 경우들이 네. 가끔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우리가 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폐 안 좋으신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심장병 있으신 분들 얘기했었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아까 임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까 여러 가지 폐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피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감염은 호흡기 감염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이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하셔야 되고 예. 폐렴 고균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려서 꼭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네. 현재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예방하시는 게 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고위험군 환자분들이랑 이제 연락을 하면 예. 나가시지 못하게. 예. 그다음에 집에 애들이 있으면 예.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애들도 더 조심하게 이렇게 예.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정보 주고받고 서로 좀 조심시키고 하려면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좀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환우 모임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10년째 1년에 2번씩 환우 모임을 하고는 있어요. 예. 원래 처음 시작은 이런 루푸스 환자분들이나
이런 뭐 간경 환자분들 손파기 힘드시니까 예. 스크리닝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해드리는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잘 안 낫는 희귀 난치성 병에 걸려서 나만 이런가. 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특히 40대 여자분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네. 그랬는데 나 같은 병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구나. 서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고요. 예. 다른 것보다는 제일 컸던 건 보호자분들이 환자분을 이해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엄마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 엄마가 예. 옆에 잘 못 가는 경우 지금처럼 예. 이런 경우 아니면 왜 본인들이 학교 갔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경우를 아기들이 엄마의 병을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예. 환자분들도 그러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넓은 세상에 이 병 걸린 사람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100만 명 중에 20명 걸리는 병을 왜 나는 걸렸을까? 그러니까 그런 네. 분을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딱 만나면 나 같아도 그냥 포옹부터 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아쉽게 요즘은 못하니까. 예.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지지가 굉장히 많이 네. 될 것 같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환자분도 계실 테고 지금 보시는 분 중에는 가족분이나 친지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뭔가 당부하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이 있으시면요. 첫 번째는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이 질환을 많이 들어보셨던 선생님들이 많아져서 확실히 특히 부산 지역은 보면 이제 진단을 하고 의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지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잘못 진단이 돼서 오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폐고혈압 환자가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선생님들께서 제시를 한 거니까 내가 죽을 병이구나. 처음부터 너무 우울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고 불치병이고 네. 이런 생각이 드셔서 많이 우울해들 하시는데 실제로 당뇨도 완치가 되는 병은 안 되죠, 아니죠. 안 돼요. 예. 완치 안 되는 거 많아요, 네, 선생님. 류마티스 관절염도 완치 안 됩니다. 예. 얘는 아주 드문 희귀 난치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은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처음 들으시고 미리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낯선 질환,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머릿속이 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정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각각의 환자 수는 적지만 질환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 모아보면 환자 수가 꽤 되거든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